1980년대 한국의 미술계는 글로벌과 로컬의 각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은 무엇이고 로컬은 무엇일까요? 뉴욕은 글로벌이고 사이공은 로컬일까요? 사실 글로벌과 로컬의 구분은 다분히 자의적이고 허구적인 개념 구분일 수 있지요. 좋던 싫던 우리는 서구의 현대성이 전 지구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복, 주거 형태, 언어에까지 서구에서 유래한 모더니티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미술계에도 서구가 주도한 세계 미술사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로벌한 미술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역사의 사각지대에 민중미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980년대 한국의 정치지형 안에서 탄생한 민중미술을 통해 한국의 근현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휴교령을 내립니다. 바로 다음 날인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신군부의 퇴진과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는 민중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광주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 거세게 진압당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의 미술은 모더니즘 진영과 리얼리즘 진영이라는 극단으로 양분됩니다. 극단의 한쪽에선 구체적인 현실의 소음이 소거된 단색 추상화가 그려졌고, 반대쪽에선 현실의 질곡을 고스란히 품은 서사적인 작품들이 그려졌지요. 한국의 단색 추상화는 방탄소년단 RM의 수집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에 비해 민중미술은 대중들에게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화가들의 정치 참여적 활동은 문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바가 큽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김춘수, 김수영, 박목월, 서정주 같은 작가들이 현실 참여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지요. 시인 김수영은 정치적 자유의 결연은 미성숙이며 미성숙한 사회를 직시하는 것은 시인의 책임이라 읍소한 적 있지요. 화가들은 동시대의 문인들에 비해 정치 참여적 작품 활동이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가들은 미술이라는 매체적 강점을 이용해 폭발적으로 정치 활동의 반경을 넓혀갑니다. 시나 소설은 시대의 단면을 날카롭게 통찰하고 드러내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정치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긴 어렵습니다. 반면 현재 우리가 민중미술이라 부르는 그림들은 직접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 현장으로 길거리로 나와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화가 신학철이 1987년에 그린 모내기입니다. 검찰은 1989년에 이 작품을 북한을 찬양한 이적 표현물로 지목해 압류하고 작가를 기소했습니다. 그 후 작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유예 받고 그림을 몰수당합니다. 화폭의 위쪽에 그려진 산은 백두산 천지입니다. 그 밑엔 어린아이들이 천진하게 뛰노는 모습과 농부들이 추수를 기리며 고봉밥을 먹는 장면이 보입니다. 화면의 하단엔 농부들이 썰매질로 작가가 통일에 방해된다고 생각한 대상들을 모조리 밀어내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통일을 향한 염원을 담았다는 화가 신학철의 이 작품을 검사는 매우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검사는 화면 상단에 위치한 축제 분위기의 농민들은 북한을 상징하는 것으로, 화면 하단에 위치한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은 남한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심지어 추수를 기리는 농부들 위로 보이는 복숭아꽃이 핀 경관을 김일성 생가를 그린 것이라 해석합니다. 2000년에 특별 사면된 신학철은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국가의 작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고, 2004년 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작품의 반환을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현행법상 몰수 처리된 물건을 반환할 방법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현 시점에도 작품은 여전히 작가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작품은 검찰의 품을 떠나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작품을 보관할 당시 작품을 접은 채로 수십 년간 방치해서 이미 작품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신학철의 또 다른 작품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죽은 아들의 영정사진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청년은 1970년 근로기준법전을 가슴에 안고 22살의 꽃다운 나이로 분신자살한 전태일 열사입니다. 전태일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혹자는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전태일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도 합니다. 화가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의 머리 뒤에 후광을 그려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머리 뒤에 후광을 그려 넣는 이러한 도상은 보통 성모 마리아를 그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성모 마리아 역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떠나보냈지요. 서양 미술에서 성모 마리아는 대체로 초연한 표정으로 재현되곤 합니다. 반면 전태일 열사를 떠나보낸 이소선 여사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심경을 온 얼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한 인간에게 후광을 더 씌워준 이러한 표현 방식은 로고스 중심적인 서구 모더니즘 문화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이미지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작가는 어릴 적부터 미술에 재능은 있었으나 처음부터 화가가 될 생각은 아니었고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길을 갔지만 그가 나고 자란 목가적인 풍경을 서정적으로 풀어낸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신학철처럼 한국 농촌의 풍경을 걸출하게 담아낸 또 다른 동시대 작가로 화가 이종구가 있습니다. 그는 독특하게도 캔버스가 아닌 쌀포대에 그림을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동시대 서양의 화가들이 다양한 매체 실험을 목적으로 미술의 전통에서 탈피한 실험적인 작업을 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종구는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작품의 내용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캔버스라는 전통 미술 재료에서 벗어난 선택을 합니다. 문득 논어의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공자는 내용이 외견보다 앞서면 거칠어지고 외견이 내용보다 앞서면 번지르해진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형식 실험으로 내용이 공허해진 세련된 모더니즘 미술의 극단에 질박하고 다소 거칠어 보이는 이종구와 같은 내용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종구는 말합니다. 나는 소를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농경사회의 대상으로 그린다. 나는 소의 표정을 통해 저항하고 분노하며 또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을 소를 통해 말해왔다. 그가 그린 농촌의 풍경에는 당대의 현실 정치를 드러내는 선거 포스터나 대자보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와 동시에 강도 높은 육체 노동으로 검게 그을리고 주름이 깊이 패인 농부들의 모습이 한 화면에 담깁니다. 선거 포스터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농부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을 숙연해지게 합니다. 여의도에서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하건 농부들에겐 그날 주어진 분량의 고된 노동이 있고 살아내야 할 일상이 있습니다. 정치판이 어찌 돌아가던 농민들의 삶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을 지속해준 덕분에 세상이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가는 오윤입니다. 작가 오윤의 이름은 몰라도 그의 그림들은 어딘가 낯이 익다고 느끼실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바로 한국의 대표 종합지 창작과 비평의 표지에 그의 작품이 많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이 지대했던 작가는 민화, 무속화, 탈춤 등 한국의 전통 민중 문화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예술 세계로 승화했습니다. 사실 1980년대 민중 미술은 형식적으로 지나치게 직설적이고 거칠며 시각 미술임에도 불구하고 조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민중을 그린 화가들 자신은 정작 민중의 일원이기보다 지식인의 위치에서 낭만적으로 민중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해 작품의 당사자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그런 와중 등장한 오윤의 작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지요. 우선 그는 우리가 발딛고선 사회를 직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회의 일면을 거칠고 직설적으로 화폭에 담기보다 전통적이고 민중적인 도상을 활용해 은유적으로 그려냅니다. 그의 이와 같은 화법은 다른 화가들의 직접적 호소보다 더 큰 정서적 호응을 불러일으켰지요. 오유는 주로 목판화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미술 시장에서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희소성입니다. 그런데 판화의 경우엔 작품을 여러 점 찍어낼 수 있기에 보통은 넘버링을 해 찍어낼 수 있는 작품 수에 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오유는 자신의 작품에 넘버링하기를 거부합니다. 작품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소통을 희망한다는 게 거절의 이유였지요. 다들 아시다시피 1980년대 군사 정권은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이토록 엄혹한 시국에 오윤을 포함한 예술가들은 사회와 기존 미술을 비판하며 현실과 발언을 창립합니다. 이들은 단색화로 불리는 국제 추상화에 반대하며 현실과 소통하는 미술을 하리라 선언합니다. 그러나 당시 미술계는 화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1980년 10월에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열 예정이었던 창립 전시회는 개막 당일에 갑자기 전시가 금지됩니다. 화가들이 이에 반발하자 미술관 측은 아예 전시관의 전원까지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관람객들은 하나둘 초를 구해와 촛불을 들고 전시를 관람합니다. 몇 해 전 평화롭게 진행되었던 촛불 시위를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애석하게도 오유는 잦은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41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민중미술 작가 세 사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암혹한 현실 속에서도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닌 현실을 위한 예술을 실천해온 이들의 치열한 삶이 감동적입니다. 예술이 삶을 예술보다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그날까지 양질의 컨텐츠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거꾸로 읽는 미술사의 거미였습니다.